여러분,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달리면 혹시 무릎 관절 나가는 거 아니야? 나는 뛰기만 하면 왜 다음날 발바닥이 너무 아프지? 나는 무릎이 아픈데 왜 그런 걸까? 제대로 한번 운동해 보려는데 이런 궁금증 해결해주는 영상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신 의학 논문들과 실제 환자분들 사례를 한 곳에 모아서 러닝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러닝이 몸과 뇌에 주는 실제 놀라운 효과들과 무릎과 발 통증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까지 한 영상에 모두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러닝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한번 해결해보세요.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아프네요. 걱정돼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달리기는 무릎에 좋지 않다,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무서운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달리기는 무릎을 망가뜨리는 운동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달리기, 보통 좋은 유산소 운동은 맞는데 무릎 연골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혹시 안 좋진 않을까? 사실 걷기와 비교해보면 그럴싸해 보이죠? 왜냐하면 걷기는 비교적 부드럽게 발을 디디지만 달리기는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큰 충격이 가는 것은 팩트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러닝이 무릎 연골 상태나 관절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궁금하시죠? 우선 2017년도에 보고된 체계적 문헌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달리기와 관련된 문헌들을 싹 다 모아서 분석했어요. 일단은 사람들을 운동 강도에 따라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적으로 아주 강도 높게 달리기를 하는 그룹, 두 번째는 취미로 달리기를 적당히 하는 그룹, 그리고 세 번째는 달리기를 아예 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상대로 선수들 그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관절염이 나중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즉, 본인 수준에 맞는 적당한 러닝은 오히려 무릎 관절에 좋은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마라톤처럼 오랜 시간 달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잖아요. 2020년도에 스켈레탈 레디올로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처음 마라톤에 도전하는 아마추어 러너들을 대상으로 마라톤 전과 후 MRI를 촬영했습니다. 예상대로 달리기를 하고 난 직후에는 뼈에 부종이나 염증 소견이 일부 나타났고 특히 무릎 앞쪽 연골에는 손상이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이에요. 몇 달 뒤에 같은 분들의 MRI를 다시 한번 찍어봤더니 이전에 보였던 손상들이 모두 호전되거나 사라졌어요. 즉, 장거리 러닝이 일시적으로 무릎에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큰 손상을 남기는 경우는 드물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연골은 일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일부 손상됐다가 재생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잖아요.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연골에 계속적인 자극이 주어져야 영양분도 잘 공급되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면서 연골이 더 두꺼워지고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이 아파도 달리기를 계속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통증은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했다가는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세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목표를 좀 낮게 잡으세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충분히 갖고 강도를 천천히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하체 근력 강화는 러닝에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이 지지해주고 흡수해 주어야 연골에도 부담이 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달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증이 지금 있다면 운동을 잠깐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관절 보호대를 착용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래도 통증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부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 뇌는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점점 크기가 작아집니다.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가 1년에 1%에서 2%씩 크기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2021년도에 미국에서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1년 동안 꾸준히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시켜봤더니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마의 부피가 원래대로 감소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해마의 부피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커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즉, 달리기가 뇌의 노화를 늦추고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달리기가 치매 예방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다른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6개월 이상 꾸준히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의 퇴행성 변화를 막고 뇌의 부피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뇌는 정말로 많은 일을 담당해요. 하지만 또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도 회사에서 일이 많으면 간식 하나, 커피 한 잔 꼭 챙기시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하려면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어 나르는 게 바로 혈관입니다. 그래서 뇌는 단순히 신경세포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뇌세포와 신경혈관이 같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뉴로바스큘라 유닛이라고 부르는데요. 뇌세포가 필요할 때마다 혈관에 신호를 보내서 나 산소랑 포도당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관이 노화돼서 딱딱해지면 이 반응이 점차 느려지게 돼요. 하지만 꾸준한 달리기,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이 더 튼튼해지고 탄력도 생기면서 반응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뇌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도 더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어요. 성인 26명에게 10분간 중강도 이상의 달리기를 시키고 나서 뇌를 촬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겨우 10분이라 뭐가 좀 달라졌을까 싶죠? 그런데 놀랍게도 운동 후에 양측 뇌의 전두엽이라는 곳에 피질의 활성도가 올라가면서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위에 뇌 기능이 향상되었는지 추가 검사를 또 시행했는데요. 색상과 단어 판단력 검사에서 모두 운동 후에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즉, 단 10분의 달리기만으로도 뇌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고 나면 기분이 좋다. 러닝을 하고 나면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면요?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믿기시나요? 실제로 달리기를 하고 나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더 활발하게 많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바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삶에 활력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최신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2023년도에 네덜란드 연구팀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14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쪽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항우울제를 계속 복용하도록 했고, 다른 한쪽은 약물 복용 없이 일주일에 2번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결과가 어땠냐고요? 놀랍게도 두 그룹의 정신건강의 호전 비율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즉, 달리기만 해도 항우울제 약만큼이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다운됐을 때 밖에 나가서 좀 한 바퀴 뛰고 와야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과학적으로 뇌가 행복해지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체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를 하면 뇌도 더 건강해지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울감에서도 해방되면서 삶에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오늘부터 10분만이라도 같이 한번 뛰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러너스 니라고 들어보셨나요? 달리기를 하다가 생기는 무릎 통증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지지해주는 근육이 좀 약하다거나 혹은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도 이 모든 경우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 목표를 높게 잡고 운동하시다가 무릎에 큰 부담이 되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때 무릎에 어떤 구조물이 손상되었느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릎 바깥쪽이 아픈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인대는 허벅지 바깥쪽에 위치한 큰 인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허벅지 바깥쪽의 사진인데요. 허벅지 바깥쪽을 이루는 큰 근육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뒤쪽에 위치한 대둔근이 있고 앞쪽에 위치한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 있습니다. 장경인대는 이 큰 두 근육과 함께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무릎에 있는 경골이라는 뼈의 바깥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거디결절이라는 곳에 최종적으로 붙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인대가 무릎을 구부렸다가 피는 과정에서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장경인대 증후군의 진단에 MRI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통증이 없는 정상 환자분의 오른쪽 무릎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뼈를 먼저 보면 위쪽에 있는 것이 대퇴골, 아래쪽에 경골이 있고요. 가로로 본 무릎 단면에서는 슬개골과 대퇴골이 보입니다. 방향은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길다랗게 쭉 내려오는 까맣게 보이는 선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장경인대입니다. 장경인대는 대퇴골 뼈 바깥쪽에서 옆에서 쭉 내려오는데 장경인대와 대퇴골 바깥쪽 사이에 이 빈 공간에는 지방조직과 점액낭 같은 구조물들이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으면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되죠. 자, 이번에는 무릎 바깥쪽 통증을 주소로 오셨던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아까 전에 있던 사진과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장경인대와 대퇴골 바깥쪽 사이의 공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반복적인 마찰로 인해서 그 사이 공간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면서 MRI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변화가 MRI에서 보이면 장경인대 증후군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경인대 증후군이 진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잠시 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특히 뛰거나 무릎을 과하게 구부리는 동작은 당분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 바깥쪽에 열감이 있거나 너무 붓는 경우에는 냉찜질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 쉬어봤는데도 통증이 너무 계속되고 더 아파진다?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태에 따라서 물리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추가적인 치료가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무릎 바깥쪽의 통증은 장경인대 증후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른 인대나 힘줄의 손상 혹은 반월판 연골 손상과도 같은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MRI 등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슬개건은 생각보다 찾기 쉬운 구조물이라 우리가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요. 여기 무릎 앞쪽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뼈가 슬개골이고요. 여기서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 정강이뼈 앞쪽에 또 하나 튀어나온 뼈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뼈 사이를 이어주는 구조물이 바로 슬개건입니다. 특히 무릎을 폈을 때 더 단단하게 만져지고 손으로 확인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달리기를 하다가 왜 슬개건에 염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개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슬개건은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힘을 모아두었다가 무릎을 필 때 도와주는 구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무릎 앞에 달린 스프링과 같은 구조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달릴 때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동작을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착지 순간에는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큰 힘이 무릎을 꾹 눌러주면서 슬개건이 그 힘을 응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프할 때 슬개건이 쫙 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스프링도 한계 이상으로 계속 누르면 스프링이 결국 망가지잖아요. 슬개건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너무 무리해서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슬개건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구나 배구처럼 강력하게 점프하는 동작이 많은 스포츠 혹은 달리기를 무리해서 반복할 경우에도 슬개건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닝을 하다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슬개건염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달리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 그런데 여긴가? 하고 느껴지는 특징적인 부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슬개건 위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무릎 앞쪽 약간 아랫부분에 통증이 생겼을 때 슬개건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통증만으로 슬개건염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바로 이때 정확한 진단에 MRI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릎을 옆에서 본 단면 사진이에요. 앞쪽에 동그랗게 떨어져 있는 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슬개골이고 아래 정강이뼈 앞쪽에 튀어나온 뼈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두 뼈 사이를 이어주는 까만색 띠 같은 구조물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슬개건이고요. 이게 정상일 때는 이렇게 까맣고 얇은 띠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슬개건염이 있는 환자 사진을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띠가 두꺼워지고 내부가 하얗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뿐만 아니라 바깥쪽도 하얗게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염증 소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무릎 앞쪽 통증은 슬개건염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연골 손상인데요. 정상 연골은 이렇게 뼈 안쪽을 두툼하고 매끈하게 덮고 있어서 달리기를 할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골이 손상된 환자의 무릎 사진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정상 무릎과 다르게
연골이 깎이고 손상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게 나중에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활액막 추벽 증후군이라던가 지방패드 증후군 같은 질환들도 무릎 앞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플 수 있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니까 결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달리다가 조금 아프다고 그때마다 무조건 병원에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경미한 슬개건염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점프 동작이 많은 스포츠나 달리기는 조금 중단하고 너무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들도 좀 피하고 무릎 통증이 있을 경우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 관리해 봤는데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러닝은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그만큼 무릎을 잘 지켜야 오래 즐기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혹시 나는 달리고 나서 무릎 안쪽이 좀 너무 아픈데 이런 분들 계셨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경인대 증후군이나 슬개건염처럼 오늘의 주인공도 러너들을 괴롭히는 불청객 중 하나인데요. 바로 거위발건염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그 동물 거위 맞습니다. 거위발건염은 영어로는 패스 안세라인 벌사이티스라고 하는데 라틴어 기원을 따져보면 패스는 발, 안세라인은 거위를 뜻하거든요. 실제로 무릎 안쪽에 붙어있는 힘줄 3개의 모양이 마치 거위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3개의 힘줄은 뭘까요? 제가 무릎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무릎을 옆에서 본 사진이고요. 앞에서부터 보면 넙다리 빗근, 두덩 정강근, 그리고 반힘줄근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근육은 기능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무릎을 움직일 때 함께 도와주는 팀플레이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제가 확대해봤는데 거위발처럼 생겼나요? 그런데 이 큰 근육들이 무릎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붙다 보니까 무릎을 쓸 때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물주머니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점액낭이라고 부릅니다. 점액낭은 힘줄이 움직일 때 쿠션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이건 역시 한꺼번에 너무 많은 힘이 가해지면 점액낭과 힘줄 모두 견디지 못하고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태를 바로 거위발건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위발건염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달리는 자세가 잘못됐을 때, 또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거위발건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해져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위발건염의 증상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무릎의 안쪽, 정강이뼈 약간 위쪽에 국소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달리기를 하고 나서 약간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더 심해질 경우에는 계단을 오른다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 등에서도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병원을 찾으셔서 MRI를 찍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MRI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것은 무릎을 가로로 본 단면 사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상 무릎 사진과 거위발건염 환자의 무릎 사진을 함께 가져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3개의 힘줄 먼저 설명드리면 이쪽이 넙다리 빗근, 이쪽이 두덩 정강근, 그리고 이쪽이 반힘줄근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위발건염의 환자도 이렇게 3개의 힘줄이 보이고 있죠. 두 사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힘줄보다 더 안쪽에 위치한 공간에 정상 무릎에서는 이렇게 특이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바깥쪽과 비슷하게 지방 조직이 보이고 있는데 거위발건염 환자에게서는 이렇게 하얀 물체가 보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점액낭이라는 구조물인데요.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물이 차면서 점액낭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위발건염의 전형적인 영상 소견입니다. 그러면 거위발건염을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잠깐 운동을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에 열감이 있거나 붓는 게 보이면 냉찜질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쉬어봤는데도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통소염제를 처방받거나 또 다른 치료 방법을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위발건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햄스트링 근육을 충분히 풀어준다면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긴장이 풀리고 무릎에 가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은 장기적으로 거위발건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위발건염은 무릎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근력 운동을 강화하셔서 이쪽 근육을 탄탄하게 강화시켜 주시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릎 안쪽에 통증이 생길 때 의심할 수 있는 거위발건염. 증상이 있다면 우선 운동을 잠깐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스트레칭,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근육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고 나서 나는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찌릿하고 엄청나게 극심한 통증 겪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런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붙어있는 두꺼운 섬유띠인데 이렇게 발가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바닥에 깔려있는 튼튼한 고무줄 같은 거예요. 족저근막은 걷거나 달릴 때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해주고 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무줄이 아무리 탄성이 좋아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 있잖아요. 족저근막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를 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발바닥에도 큰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이때 족저근막이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게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특히 발바닥이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몸은 다친 부분이 있으면 저절로 스스로 치유되는 성질이 있어요. 족저근막이 찢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을 우리 몸의 세포들이 채워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완벽하게 붙지 못하고 느슨하게 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찢어진 종이를 생각해보면 테이프로 엉성하게 붙여놓으면 살짝만 힘을 가해도 다시 찢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족저근막도 애매하게 붙은 상태에서 아침에 첫 발을 디디는 약한 충격에도 족저근막이 쉽게 다시 찢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자꾸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족저근막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도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점점 약한 충격에도 계속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은 언제 잘 생길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과사용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목표를 높게 잡고 빨리 뛰거나 오래 뛰는 경우에는 발바닥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무리를 시켜서 족저근막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평발과 요족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평발은 발 아치가 없는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충격이 제대로 분산되지 못하니까 발바닥 전체에 큰 힘이 그대로 가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요족은 발 아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족저근막이 고무줄처럼 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딱한 판때기처럼 굳어 있어요. 제 기능을 못하고 충격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족저근막이 잘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조직의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족저근막이 탱탱하지 못하고 푸석푸석하게 기능이 떨어지니까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고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의심된 분들 병원에 갔어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우선은 엑스레이입니다. 사실 엑스레이에서는 족저근막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검사를 하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서서 체중이 실린 상태로 촬영하는 스탠딩 뷰라는 엑스레이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를 시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발의 구조적인 변형, 즉 요족이나 평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래 발뒤꿈치 뼈는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것을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조물이 보일 경우에는 이 뼈에 붙는 족저근막에 예전에 염증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뼈가 자라나간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검사로는 초음파와 MRI 검사가 있는데요. 이 두 검사는 족저근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검사에서 모두 족저근막은 정상적으로는 3mm 미만으로 얇고 매끈하게 보이는데요. 족저근막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두께도 두꺼워지지만 안에 물이 차면서 변성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뼈나 지방 조직에도 염증 소견이 함께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위해 MRI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정상 발에서는 이렇게 얇고 까만 매끈한 띠로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요. 족저근막염 환자의 사진을 보시면 근막의 두께도 두꺼워졌지만 이렇게 염증 때문에 하얗게 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족저근막이 붙어있는 뼈나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에도 이렇게 하얗게 변성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족저근막염은 완치가 쉬운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 생활습관 교정과 보존적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4가지 꿀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예방과 스트레칭입니다. 보통 준비 운동 하시면 무릎 관절이나 허벅지, 엉덩이 운동은 많이 하시는데 발바닥 스트레칭은 잘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발바닥이 있을 때 발가락을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시면 발바닥에 붙어있는 족저근막이 느슨해지면서 긴장이 풀리고 나중에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과 깔창입니다. 운동화 안쪽에 깔창을 통해서 발바닥의 아치를 잘 유지해 줄 수 있고요. 쿠션감이 충분한 운동화를 통해서 달릴 때 충격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 생활 습관인데요.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서 있거나 맨발로 걷는 습관은 발바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중 관리입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에는 무릎뿐만 아니라 발바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단 관리나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